이 시각 정치권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모두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마지막 변수는 대의원 표심이라고 합니다. 반영 비율은 15%지만 대의원 한 표는 권리당원 17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할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권 주자들의 후보 등록 마감 첫날인 오늘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총 5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이 중 김문수 전 장관, 조경태 의원, 주진우 의원은 영남으로 향했고 안철수 의원은 서부지법을 방문했습니다. 또 장동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인사했습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이 됐는데 다음번에는 물리력 행사도 배제하지 않겠다, 법 집행에 협조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예상을 좀 하셨는지요? 뭐 예상은 하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습니다. 완강한 거부. 지금 특검에서 기자들하고의 일문일답의 백브리핑을 보니까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드러누워 있었다. 수의를 입지 않았으면 뭘 입고 있었겠습니까? 속옷이죠. 사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정당한 특검의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눈살을 찌푸릴 일인데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돼서 그것도 구치소에 있는 대상을 통해서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본인이 전직 대통령 시절에 법치 그렇게 외쳤는데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일단 묻고 싶고요. 바닥에 누워서 체포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자괴감이 든다라는 것이고, 정말 동네 주폭들이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 가게 앞에서 뭐 그런 진상을 피우면서 뭔가 본인의 어떤 의지를 좀 관철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연상돼서요. 정말 참 창피할 따름이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 듣습니다. 뭐 다른 입장이 있겠습니까? 수위를 입지 않고 바닥에서 저항했다는 얘기까지 나온 정도면은 더 이상 뭐 법 집행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의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좀 우려되는 것은 이제 다음에는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특검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뭐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포영장의 기한이 이제 오는 7일까지이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기다렸다가 그냥 구속영장을 또 한 번 기소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전략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두 가지 전략이 있겠죠. 첫 번째는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는 그 체포영장에 준하는 그대로 강제 공권력 사용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 전에 네. 사실상 뭐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이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검찰 조사를 스스로 걸어나오게 하려면 만에 하나 이런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김건희 씨에게 있다라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조하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죄를 김건희 씨에게 다 물어서 결국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순히 사실대로 조사에 임하는 것들이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형량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딜 정도는 아마 특검에서 전략적으로 또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네. 사실 뭐 그 정도의 딜이 먹힐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특검이 말한 대로 물리력을 써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으로 인치를 해서 네. 뭐라도 답을 안 하더라도 조사하는 과정까지는 만들어야 기소를 하더라도 좀 명분이 쓴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라도
물리적인 집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아무리 뭐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물리적으로 이겨내지를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답변 거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 기소 단계로 간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간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간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것은 내가 건강상 이유가 굉장히 건강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그 구치소의 전문의 소견은 최소한 이게 조사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외부의 어떤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자체도 단순하게 진술 거부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아픈 건 아니다. 그래서 이 꾀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아프다는 이유가 어떤 방어권으로 작용한다면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사법, 법치 이런 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재소자들이나 범죄자들이 나 벌써 조사받지 못합니다 하면은 아무도 조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부분들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도 지금 아플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포착된 게 7월 31일 날 김건희 씨가 병원에 또 진료차 갔다는 부분들의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로 부부간에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재판을 거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호락호락하고 허술하지 않다는 것을 두 윤석열 부부는 알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면 이제 뭐 당뇨라든가 때문에 이제 눈에 대한 좀 질환이 있어서 뭐 실명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게 당장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느냐 뭐 그 정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윤 대통령 변호인이 윤곽근 변호인은 뭐 당장 뭐 어떻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니다. 언론에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어요. 건강이 당연히 좋으실 리는 없지만 조사를 못 받을 정도로까지 나빠져서 그것을 특검에서 인정을 한다거나 또는 뭐 법원에서 인정을 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래도 조사에 절차적으로는 임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사실상 그 조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하다가 건강이 좀 나빠졌다 하면은 어느 정도 사유가 인정이 되고 국민들 보기에도 수사가 길어지고 조사가 길어지니까 심신이 약해졌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아예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이게 보면은 참 고약한 게요. 네. 아니 구속적부심할 때는 또 당당히 걸어서 나와서 구속적부심을 하고 변호사들 접견할 때는 또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는 그때는 다시 아프고 또 본인이 필요한 변호사 접견이나 구속적부심에는 다시 건강해지고 그러면 이게 아프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통하겠느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의 조사 자체가 자꾸 이렇게 불응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게 참 이 무더위에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면 이제 오늘 그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얘기 나온 것도 체포 불응 뒤에 이제 변호인과 1시간 접견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의 말씀에 이제 설득력을 좀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왜 불응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 절차 모든 사법 절차, 특검 성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기존에 쭉 있어 왔잖아요. 반년 넘게. 이 과정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검 출범부터 시작을 해서 관저 있었을 때 체포영장 집행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적이다. 절차에 맞지 않았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재판도 결국 이제 정치적 재판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스스로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또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런 어떤 생각을 아마 쉽게 고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정치적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사실상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에 대해서 아예 반성이나 성찰 같은 거는 뭐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정치범으로서의 프레임 전환이다. 지금 본인은 정치 탄압을 받고 있고 올바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공격하는 지금 민주당 뭐라든지 지금 사법 체제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 탄압의 어떤 희생물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과 수사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그 본인도 특검을 해봤고 검찰 생활을 오래 했고 이 사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라는 것들이 국가가 정해진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격리를 시키면서 일부 지지층들에게 정치보험으로 남아서 본인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조차도 한 달이 채 좀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이 됐어요. 이제 이유는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이 됐는데 예상을 좀 하셨는지. 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높았다고 봐야 되겠죠. 계엄이라는 것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자부 장관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서 총리가 대통령에게 또 건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거라고 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마당에 김용현 장관 외에도 행안부 장관을 맡고 있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네. 또 그동안 여러 수사 결과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엄 직전에 있었던 비상국무회의에서 어떤 문건을 갖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그런 공모란 혐의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특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사실상 좀 쉬운 말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죠. 그 거짓말을 많이 한 것들이 CCTV를 통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는요. 사실 CCTV가 구속시켰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증거인멸을 쉬운 말로 거짓말을 계속해서 범죄 피해자가 한다. 그런 어떤 그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둬놓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부분들을 멀리서 힐끔받고 본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언급은 있었으나 실행 같은 거는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들이 그 전까지는 뭐 CCTV가 나왔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한 대로 주무장관, 불법 비상계엄의 주무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당연한 뒤늦은 구속이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른바 전 정권에서의 핵심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또 수사의 방향은 또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속이나 수사의 범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본인이 뭐 국회라든지 헌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과는 달리 네. 발견된 CCTV 영상에 따르면 계엄 자체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었고 윤 대통령과 모종의 협의를 한 것 이 정도로 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영상에 있었던 어떤 사실관계와 다른 말을 국회에서 했다 또는 헌재에서 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네.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엄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여부야 법원의 판단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가 얘기해왔던 것과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상 또 특검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영장 청구가 불가피해 보이고 거기에 따른 법원의 판단도 대단히 위중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수사. 한덕수 전 총리 부분도 이상민 전 장관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죠. 보통 그걸 이제 법률적 용어로 위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CCTV를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에게 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증을 해왔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좀 가중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덕수 전 총리도
이상민 전 장관처럼 구속영장 수순을 밟을 것이고 저도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제 지금 특검에서 첫 국무위원회 구속은 이상민 전 장관이 최초이나 네. 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또 시작점으로 해서 관련된 국무위원들도 특검 소환에 줄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국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국관리법, 농안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고요. 노란봉특법과 방송 3법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양국관리법과 농안법을 합의 처리해 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이 두 법안에 대해서 물론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법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었단 말이죠. 다만 예를 들어서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에 쌀을 정부에서 수매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농민들의 어떤 판단들, 작물 재배하는 그 결정에 관련해서 교란이 있지 않을까. 또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논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는데 실질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좀 적어졌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합의 처리가 된 법이 있는가 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도 일단 법사위는 통과시켰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뭐 이게 지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기 전에 야당 시절 한 3년 내내 길게는 횟수는 한 4년 정도를 추진해왔던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일단은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네. 하청이라는 이런 안 좋은 관행 속에서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고 목숨을 잃을 때 이 책임 전가를 하청한테 하는 그런 관행들을 좀 뿌리 뽑자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이긴 한데 이게 뭐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고는 하나 지금 현재 이게 이제 6개월 뒤에 시행이 됩니다. 통과가 되더라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업이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또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방송사법은 꼭 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주도도 있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도 있었고 방송에 있어서의 언론 개혁 부분들은 쭉 논의돼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뭐 크게 어떤 갑자기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할 법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농안법 같은 경우는 원래 농해수위의 위원들이 그 지역구가 다 농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양곡법이나 농안법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게 야당 주도로 되기 때문에 그냥 묻지마 거부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농해수위에서는 이제 합의로 처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쓰겠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 선임과 관련된 부분이 뭐 시민사회라든지 전문가에게 맡긴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그 구도가 정파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석을 해보면 대단히 민주당 등 소위 진보 측에 유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이 체제가 유지되는 한 방송사의 그 지도부, 그 경영진에 대한 인사가 그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 이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뭐 10년 넘게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대단히 그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의석수가 워낙에 민주당이 많다 보니까 민주당 주도로 이번에 통과가 됐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저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노란봉투법은요. 네. 말씀을 드리면 뭐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 사측에서 노조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대단히 어렵다. 그것이 대단히 징벌적이어서 노조원 개인에게 굉장히 큰 손해가 가니까 그것만은 면하자 하는 차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노조가 불법적인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 경영권에 대단히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저희가 줄곧 반대를 해왔습니다. 저희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들, 예를 들어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하죠. 이분들도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투자를 철회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이제 2달 정도 됐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특히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에 치중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뜩이나 관세 관련해서 미국과의 여러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주가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게 그동안 주장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수당이 됐고 여당이어서 밀어붙인다. 이런 생각으로는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변론의 기회를 드릴 텐데 지금 보면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 거의 3%대 후반, 4% 가까이씩 빠졌단 말이에요. 어제 관세 협정이 잘 됐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거의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뭐 법인세를 인상한다든가 노란봉투법 등의 이런 법안이 오히려 기업들한테는 더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니냐. 관세 협정은 잘 됐지만.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그 다른 법안들이 증시에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관세 협상이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했거나 증권거래세 그 부분이 저는 좀 주요했다고 봅니다. 관세 협상은 나름대로 좀 뭐 잘 된 협상이다라고 했을 때 오늘 증시의 활력을 확 차갑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은 저는 이 증권거래세를 높인 부분들이 조금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냐. 한 증권거래세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나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한 2조 원의 이제 증세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만 날라간 돈이 한 100조 원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조금 당에서 이런 이 증세 정책, 특히나 증시와 관련된 이 정책을 추진할 때는 시장 상황들을 잘 봐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당정이 호흡을 못 맞춘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저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불문율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책에 맞서면 무조건 실패한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근데 정책을 하는 사람한테는 또 명언이 있죠. 시장에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에 맞서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증권거래세 부분들이 오늘 조금 증시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 잡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의 어떤 악영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믿고 싶은데요. 민주당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일부는 뭐 한 분은 뭐 확실하게 나온 거 진성준 정책회장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지난번 금투세 관련해서도 반대를 했고 금투세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이번에도 뭐 배당소득 분리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초부자 감세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보고 나서 느낀 다음에 또 정책 방향을 뭐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주식 투자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여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권한이 있으니까 그 정책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필리버스터 한다고 그래도 120석이 안 되니까 24시간 지나면 저희가 뭐 더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이 법안 통과돼서 정책 그대로 실행했을 때 그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각 당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25%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론을 얘기하고 있고 박찬대 후보는 아직 역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을 텐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는 구도가 된 게 그 권리당원의 많은 분들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이런 수치가 나오고요. 당내에서 한 과반 이상, 100명 이상이죠. 한 130~140명 되는 의원들은 또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심과 이 의원들의 어떤 이런 지지 성향도가 굉장히 반대의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투표로 따지면은 사실상 의원들이 지지하고 당원들이 지지해서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말씀한 대로 정청래 후보도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박찬대 후보도 주변의 의원들의 한 140, 50명의 의원들이 지지하는 걸 보면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의회의 역전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순조롭게 더 큰 격차로 본인이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좀 묘합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투표가 내일 다 마무리가 돼서 발표가 된다면 사실상 55%의 권리당원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와 그냥 아주 미묘한 차이로 앞선다고 하면 대의원, 그러니까 대의원이 한 16,000명 되는데 거기 대의원을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각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아하. 그러면 거기에서 압도적 승리.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조금 정청래 후보를 앞서는 추이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걸 다 합산을 한다면 두 후보 다 네. 공이 정말 승패를 명확하게 잘 쳐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 좀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 안에 계시니까 한쪽 편 얘기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반대편 당 밖에서 보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일단 처음에는 박찬대 후보가 이길이라고 저도 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훨씬 더 가깝고 또 지금 여당 입장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가장 첫 여당 대표를 뽑을 때 강성 이미지의 여당 대표가 나온 게 맞느냐 분명히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리라고 봤는데 의외로 두 곳에서 먼저 투표한 결과를 보면 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정청래 후보가 앞섰고 그 앞선 폭도 생각보다는 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뒤집고 박찬대 후보가 내일 투표에서 이기려면은 네.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반전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반전이 그동안 있었느냐. 예를 들어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도 보면 박찬대 후보가 먼저 그 사퇴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17분 있다가 강선우 후보자가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이 과연 민주당의 구성원들로부터 잘했다고 환영을 받았느냐. 제가 볼 때는 박찬대 후보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를 감싸는 분위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박찬대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역전할 만한 그러한 계기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내일 투표 결과가 그렇게 크게 뭐 말씀드리기가 뭐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게는 안 보이는 즉 네. 정청래 후보의 승리가 대단히 유력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누가 되더라도 굉장히 강성일 것 같긴 하다라는 느낌이 이제 야당에서 생각하는 두 후보의 이미지인데 보니까 뭐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다 끝내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 누가 보더라도 강성, 누가 되더라도 강성 좀 아니죠. 네. 정청래 후보가 강성이고 좀 덜 강성이 박찬대 후보죠.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속도는 이게 당론으로 오랫동안 추진된 거라서 당 대표가 누가 오더라도 시스템에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의 어떤 첫 시작점을 지금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추석까지는 아니더라도 12월 안에는 사실상 검찰 개혁은 완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집권여당의 대표 자체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의 속도를 잘 맞출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성공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평가를 받는 대통령의 새 정부의 승리 그리고 성공이 결국에는 집권 여당의 어떤 여러 가지 평가와도 저는 맞물려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속도를 이번에 어떤 후보가 되든 잘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소 너무 강성파로만 됐을 때는 또 국민들한테 나름 또 신뢰를 떨어질 수 있어서 일단은 내일 우리 당원들의 현명한 선택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두 분 다 강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물론 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센 건 맞아요. 뭐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로 얘기했는데 또 박찬대 후보도 저희 당 의원 45명에 대해서 제명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강성이 어느 쪽이 더 강성이냐에 대해서는 뭐 난영난제다. 그건 제가 어느 쪽이 더 강성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국민의힘도 이제 당대표 선거 나갈 분들이 정해졌습니다. 5명.
5파전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가나다 순입니다. 이렇게 5파전이 됐고요. 일제히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7명이었다가 네. 2명이 줄면서 5명이 됐잖아요. 네. 어떤 분위기예요? 일단 한 분은 최고위원으로 내려가셨고 한 분은 출마를 안 하셨는데 지금 5분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분은 아무래도 직전 대선에 저희 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후보죠. 네. 거기에 전모 씨라는 분이 극우 유튜버가 당 선거에 개입을 하면서 장동혁 의원이 굉장히 돌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유튜브에도 나가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면접을 봤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당의 변화 혁신을 위해서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은 많이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의 열기 자체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분위기 자체가 자꾸 뒤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뜻있는 당 구성원들은 이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분위기도 있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당락 여부만 따진다면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앞서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도 뭐 큰 반전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이 훨씬 많다 이렇게 전합니다. 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봤을 때는 참 이게 공당으로서 유지가 되기 위한 전당대회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정당 정치라는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있어서의 조직되고 활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주장들은 반헌법적입니다. 사실상 그 뒤 이면에는 전한길이라는 역사 강사이기도 하고 극우 성향의 발언들을 하는 유튜버가 있죠. 근데 왜 그 유력한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이 왜 전한길 씨 면접을 보고 있어야 되죠? 왜 전한길 씨의 눈치를 봐야 되고 거기 가서 뭔가 고백을 하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을 거냐?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이냐? 부정선거를 인정을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좀 정상적인 전당대회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좀 상대 당으로서 협치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점점 더 공당의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에 전당대회를 평론하기가 참 씁쓸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탄핵 반대파들이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당 내에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찐윤과 친윤과 또 극우의 반탄 세력들이 또 이 당을 접수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당권 레이스 중에 이 탄핵을 찬성하는 찬성파, 탄핵을 반대했던 탄핵 반대파의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 경고를 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비전,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미래 경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인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해야 될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만 일단 문제는 이런 파가 좀 나뉘는 모습 때문입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선거에는 나오지도 않고 약간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강력한 얘기보다는 관망의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당 분위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해서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 한들 당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수습하고 개혁의 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앞섰죠. 즉 그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치른 과정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했다면 과거에 불거졌던 갈등의 양상이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당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판단. 그래서 당을 위한 길이 꼭 전당대회 출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더 당의 저변을 넓히는 일에 매진하는 것도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불출마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오죽하면 우리 당에 이제 윤 대통령이 없으니까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말까지 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도부가 그동안 대선 패배 이후라도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혁신위와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혁신위를 좀 더 뒷받침해주고 혁신에서 나온 안들에 대해서 긍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겠느냐 이런 지적도 많다는 것을 저희 당 구성원들 그리고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늦은 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이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문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잊혀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는 다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또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는 참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뭐 주제는 아니니까 뭐 참기는 잘 참은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여기 들어와봤자 진흙탕 싸움에서 진흙만 묻히고 아무것도 못 얻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서도 얘기했지만 평론할 수준의 지금 공당의 전당대회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사실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지금 굉장히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다. 유체이탈화법 같아요. 본인 비대위원장이면 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근데 혁신 경쟁을 당부하면서 본인은 혁신 안 하잖아요. 혁신위의 여러 가지 제안들을 왜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죠?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데 왜 후보들한테 혁신을 하라고 그래요? 전형적인 유체이탈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그럴싸한 그냥 메시지일 뿐이다라는 것이고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런 말 했죠. 이제 윤석열은 없다.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 당연히 윤석열은 없어도요. 이 윤석열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한길이잖아요. 전한길 씨에 대해서 출당 조치나 징계 조치를 안 하는 게 누굽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마치 남을 나부내는 얘기를 하니까 이 메시지는 너무나 힘이 없고 눈속임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윤석열은 없어도 전석열도 있고요. 김석열도 있고 장석열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지금 윤석열을 끌어안고 국민의힘이 계속 버텨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주축이 돼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혁신안을 당 지도부로서 받아들인다면 시작이 될 수 있어도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다. 저는 봅니다. 그것까지만 질문 드릴게요. 혁신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신은 뭐 지금 활동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사실은 혁신위 자체가 위원회 성격의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두 번째로 임명이 된 윤희숙 위원장의 개인적인 발언과 어떤 의사 표시로 끌고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지금 뭐 전당대 국면이 됐으니까 더 이상 윤희숙 위원장도 어떠한 혁신적인 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모든 관심은 이제 전당대회 득표를 하기 위한 각 후보들의 활동에 집중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활동 자체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극우 유튜버들 찾아서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극히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또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2주 내에 만나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은 며칠 이제 이재명 대통령 휴가에 들어간 상황에서 아마 관련된 내용을 좀 조율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열리고 그 의제로 뭐가 들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2주 뒤에 만납시다. 그랬고 안 만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4일부터 8일까지 조도로 휴가를 가신다고 하는데 아마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구상들, 전략들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일단은 관세 협상은 무난하게 대단히 잘 됐다. 다만 이제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인 협상안이라든지 방위비 분담, 그다음에 국방 안보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 협의와 논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 관세 협정이라든지 한미 간의 협상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는 이제는 잘했다라고 마무리 짓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태도들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정상회담은 이제 안보와 경제 두 큰 의제에 따라서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우리는 관세 관련해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뤘지만은 뭐 품목별 관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할 게 많을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 반드시 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뤄야 하고 안보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클 거예요.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어떤 재정의,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서 또 더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현명하고도 또 우리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